사실 그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까다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해야 할까? 좀 내적으로 철저해지려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잘 지내던 사람도 새삼 싫어하게 된 거지. 진짜 별로인 애가 하나 있는데 왜 있잖아. 좀 성향 자체가 안 좋은 그런 애. 예의도 없고 늘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 뭐 그냥 무시하면 된다 라고들 하는데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는 못하겠는 거지. 그냥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막 혐오스럽고 못 견디겠다 이거야. 그래서 굳이 죽으려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좀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지 아마? 그때는 얘가 좀 만만하다고 해야 하나? 착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맹한 그런 거 있잖아. 보통이라면 크게 몰아지는 않은 앤데 얘가 좀 이상했던 게 뭔가 관심을 엄청 바라는 느낌? 막 반 애들이 자기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고 또 막 찾아주길 바라고 그런 거에 강적으로 집착하는 거지. 먹을 거 잔뜩 사와서 애들 나눠주면서 관심 끌고 어디서 좋은 거 구해와서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거에 희열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완전히 미친 거지. 아니면 그냥 관심병 종자라 그런 건지. 용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애들 지갑에 손을 대는 거야, 스키가. 나름대로 안 들키겠다고 이 친구 지갑에서 10,000원, 또 다른 친구 지갑에서 5,000원. 그런데 그런다고 안 들키겠어? 다 들키지. 그러다 순식간에 딱 걸려서 완전 쓰레기 취급 받았지. 웃기잖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난 이제 용서를 못하겠는 거야. 어떻게든 벌을 줘야겠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사소했나? 그래. 뭐 이거는 좀 순한 맛이었고 매콤한 이야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학생 때 어떤 여자애 한 명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정작 여자는 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썸으로 발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남사친. 아예 남자를 안 보는 거지. 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천하로 수다는 다 떠는데 발전은 안 하고 그냥 친구에만 딱 고정된 거. 이런 거 뭔지 알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정 쓰레기통 역할? 이제 만만한 애 잡아다가 그냥 자기 하소연하는데 쓰는 거거든. 일단 무조건적으로 내 편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니까 좋잖아. 딱 쓰레기통 역할. 근데 웃긴 건 걔도 본인이 대충 자기 위치를 알아. 근데 그걸로도 만족스러운 거야. 어차피 애인이 되는 건 꿈같은 일이니 그냥 이대로 충분하다. 그렇게 내적 만족을 하는 거지. 문제는 그런 여자들 특징이 자기 행복하고 좋을 때는 또 안 찾아요. 봐. 애인을 새로 사귀었다. 혹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 그럼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가 애인이랑 싸우고 친구들이랑 트러블하고 마음 화하고 기댈 데 없을 때,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한단 말이지. 행복할 때는 없고 불행하고 우울할 때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제정신인 사람이면 나는 얘한테 겨우 이 정도구나.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끊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사고방식이 완전 이상해서 혼자서 미친 결론을 낸 거야. 얘는 행복하면 나를 안 찾으니까 얘는
불행해져야겠구나. 그래서 걔 인간관계가 문제 생기길 바라면서 막 은근히 수작질하는 거야. 뒤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또 이간질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애인 있으면 애인이 오해하게끔 이상한 상황 유도하고 싸우게 하고 따돌림 당하게 하고 그렇게 여자애를 완전히 고립시켜놓고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유일하게 네 편이다. 이런 식으로 미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지. 뭐 그게 통했는지 한동안은 나를 만족하면서 사는가 싶더만 얼마 안 가서 들켜버렸어. 당연히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돼버렸지. 근데 이놈은 반성이 없어. 그냥 오해가 좀 있었다? 난 아무 잘못 없다. 이러면서. 어때?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이 정도면 나쁜 새끼니까 죽여도 되잖아. 어?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 놈 아니야? 뭐 좋아. 또 다른 얘기가 있거든. 대학 졸업하고 공부하러 고시안에 살 때 얘긴데 그때 이놈은 이제 완전 자신감 없는 상태였거든? 무슨 얘기냐면 일단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또 마냥 놀 수만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용돈 탔으면서 고시안에 왔단 말이지. 근데 사실 본인은 공부해서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놈도 아닌 것 같고 또 공부 좀 한다고 붙을 머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맨날 시간이나 죽이고 돈이나 까먹으면서 놀러 다니는 거지. PC방이고 만화방이고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놀면 재미없다고 멀쩡히 공부하는 다른 고시생들까지 꽂혀댔지. 일단 밥 먹고 하자. 공부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 테니 가자. 그렇게 불러내서는 당구 한 판, PC방 1시간. 이렇게 계속 꼬셔대서 남 공부까지 방해하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돈 떨어지면 또 부모님한테 징징거려서 용돈 타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척들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렇게 2년 3년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까 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래서 공부 때려치고 공장이든 어디든 취업해서 돈 벌어와라 해버린 거지. 지원도 전부 끈타시비 해가지고. 근데 공부도 안 하던 놈이 취업이라고 했겠어?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준비하는 척, 공부하는 척. 이제 용돈도 못 받으니까 고등학교 친구네서 얼마, 대학 동기한테서 또 얼마. 고시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디 취업했다더라 소리 들리면 또 거기 찾아가서 얼마 빌려 쓰면서 평생을 그렇게 빌부터 산 거지. 돈도 없는 놈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생충 새끼 마냥 그렇게 몇 년 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야. 빌린 돈은 터무니없이 많지. 나이는 먹었지. 잃어놓은 건 없지. 이제 뭐 되돌리고 싶어도 그냥 답이 없는 거지. 이게 이런 쓰레기가 세상에 어딨어? 이런 놈이 세상에 남아있어서야 되겠냐고. 당연히 다 잡아 죽여야지. 사회학은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야 한다니까. 이게 틀려? 어? 맞잖아. 생각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죽어 마땅하다고. 그래서 죽이는 거라니까. 다른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왜?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런 건 어때? 돈 없고 능력 없는 주제에 여자는 욕심이 나는지 틈만 나면 연애할 궁리나 하고 머리도 나쁜 게 힘든 건 안 하려고 버티고 있으니 만년 백수 신세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라곤
돈 좀 보내달라는 소리밖에 없는 데다 매번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정작 하는 것 없이 시간이나 축내는 거지. 대책은 없으면서 이런저런 병만만 늘어놓지. 이런 개쓰레기 새끼가 살아서 뭐해?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뭘 잘났다고 살아있냐고. 민폐만 끼치고 도움은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새끼. 지 잘못도 모르고 평생 핑계만 대는 나고자 새끼. 노력도 안 하고 의지도 없는 버러지 같은 새끼. 당장 쳐 죽어도 울어줄 사람 하나 없는 실패자 새끼. 그런 인간이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대가리 빈 새끼 마냥 평생을 그따위로 병신같이 살았으면 뒤에 늦게라도 잘못을 알아챘으면 양심상 조용히 뒤지는 게 맞잖아. 그냥 혀를 깨물고라도 뒤져야지. 근데 왜? 왜? 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왜 죽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혼자 주저리 헛소리를 하는 건데?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그래, 이제라도 철 들었고 정신 차렸으니까 벌 받자. 이제 와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다음을 기약하자. 다 싫잖아.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 당장 내일도 버틸 자신이 없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힘으로 뭘 한 적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보자. 딱 한 발자국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로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직도 손에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모두 초상집에 가셨고 저는 수시 원서 접수하고 새벽 1시쯤 슬슬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시쯤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분명 현관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올 때 잠그지 않고 들어왔는지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셨나 가볍게 생각하고서 거실로 나가 보려던 찰나 갑자기 살짝 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왠지 느낌이 부모님의 기침 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바로 달려가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잠근 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침입자에게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말하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크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말 딱 들릴 정도로만 또박또박 제가 사는 위치와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을 보내준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같은 10분 남짓의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이 올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전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경찰이 아닌 구급대로 신고 전화해보라고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119를 누르고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내 착각이라면? 혹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생쇼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다 전 어쩌지
라는 생각에 문 쪽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대고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였는데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자 더욱더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기저기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내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방저방 할 것 없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이곳저곳 확인하고 돌아다니던 의문의 침입자는 제 방문 앞까지 왔나 봅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돌려보더니 방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문 손잡이를 몇 번 돌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누군가 똑똑 놓고 하면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하지만 창문 밖에는 경찰차가 보이지 않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경찰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책상 밑에 숨어서 울고 있었던 찰나 창밖에서 경찰 사이렌 불빛이 보여왔고 저는 창문을 열고서 미친 듯이 소리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경찰은 곧바로 집에 들어왔고 그 소리에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그 뒤를 이어 곧바로 119 소방대원들도 도착해서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집을 헤집고 다니던 침입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분명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방문도 두드리면서 경찰이라고 문 열라고 했다고 설명을 한 뒤 경찰분들과 119 대원분들이 온 집안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분들이 혹시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고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어봤고 구급대원들은 일단 병원으로 이송시켜주겠다고 하는 와중 다용도실 쪽을 수색하던 구급대원 중 한 분이 갑자기 심한 욕을 뱉어대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달려가 보니 침입자는 세탁기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미친 침입자는 경찰분들이 연행해갔고 구급대원분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줘서 병원에서 잠시 진정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단속 잘 하시고 도어록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는 세탁기 뚜껑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여동생에게 너에게 편지를 쓰려 마음먹고 나서야 이 편지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란 걸 알게 되었구나. 평생을 단칸방에 같이 살았기 때문인지 그저 편지라는 감성적인 것을 생각지 못할 만큼 내가 삶에 찌들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지금은 처음으로 보내는 이 편지를 네가 기쁘게 받아줬으면 한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쓰게 된 편지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함이 느껴지구나.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떠오르는 대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내가 12살 때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해 여름
아버지도 어디론가 사라지셨지. 3살 어린 너와 그 좁디 좁은 단칸방에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놀고 있는 너를 안아들고 맹세했단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도록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단다. 내가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일하는 것 따위는 둘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 그랬기에 난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다. 너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기 위해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너에게 예쁜 교복, 그 예쁜 옷을 입혀주기 위해 내가 입을 걸 포기해야 했단다. 네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동안 내 친구들과는 멀어져야 했고, 네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난 웃음을 버려야 했단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너무 지쳐서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지. 그래,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소리 죽여 울 만큼 힘들었단다. 하지만 내 인생을 오로지 너만을 위해, 너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이상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의 모습을 떠올리며 순간순간을 버텨왔단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어. 공장 일이 끝나자마자 대리를 뛰고, 대리 일이 끝난 새벽녘부터 배달일을 하면서 몸이 만신창이 되고 머리가 아파왔지만 네가 웃는 모습만 보면 전부 치유되는 느낌이었단다. 난 못 배운 놈의 새끼니까. 부모 없는 새끼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돈 때문에 남의 발 앞에 엎드릴지언정 너만은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 부족한 없는 아이로 잘 자라주어서 진심으로 행복했다. 나에게 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자 전부였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때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의 그럴싸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 그때 난 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었다. 학생의 신분이 끝나는 느낌이 어떠냐고. 사실 내 질문의 의도는 감상 따위를 묻는 게 아니었다. 평범한 학생으로서 부모 없는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여학생으로서 부족함 없이 잘 보냈냐는 의미였지. 넌 내 의도를 알아챘는지 웃으며 대답해 주었단다. 이 오빠 덕분에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친구를 사귀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놀러 다니고, 누릴 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난 안심하고 너를 따라 웃을 수 있었단다. 한편으로는 조금 욕심이 생기기도 했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조금은 네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나 역시 조금은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그리 만만치 않았지. 그리고 여대생은 여고생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했었다. 내게 손을 벌려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난 버거움을 느꼈단다.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 말해보기도 했지만 넌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단칼에 거절했지.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단다. 그래, 네가 제대로 공부해야 우리 남매가 산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하면 그땐 웃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더 늘렸지. 네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시간이 주어질 거라 믿었단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단다. 못 배운 것에 대한 서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가장 먼저 공부하고 당당하게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단다. 그래서 예전부터 조금이나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네가 고등학생 때 보던 교과서 따위를 들여다보곤 했지.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땐 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단다. 하지만 넌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웬 남자 한 명을 데려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너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신분인 그 남자는 널 부양할 능력이 없었기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네 뱃속에 생겨난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단다. 그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의 행복이라면 나도 이해한다.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줘야겠지. 내 욕심으로는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고 건실해 보이는 그 남자를, 가장 소중한 네가 선택한 그 남자를 나도 믿어보기로 했단다. 실제로 학교를 그만둔 그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땐 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단다. 함께 결혼 준비하는 너와 그 남자를 보며 이게 옳은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 부담이 줄어들어 기쁜 것도 있었지. 방식은 달랐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내게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았다. 네 살림에, 네 결혼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나치게 무리해서 일한 탓인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공장에서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단다. 빠른 대처 덕에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왼쪽 손목만은 포기해야 했다. 외팔토기가 되었다는 슬픔보다는 이제 널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단다. 그간 몸뚱이 하나 믿고 해내던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마음을 다 잡아봐도 그간 고생한 것과 그간 포기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가질 수 없게 된 것들이 자꾸 떠올라 어리광을 부리게 되더구나. 그래서 나답지 않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너에게 물었단다. 이제 네가 날 돌봐줄 수 있겠냐고. 넌 한동안 말이 없다가 뒤늦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단다. 네 표정, 그리고 망설이는 동안 스쳐간 입술의 떨림으로 모두 알 수 있었단다. 그래, 네 행복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았겠지. 이제 힘들었던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웬 외팔이 짐덩어리가 딱 달라붙는 게 너에겐 탐탁지 않았겠지. 난 널 이해한다. 그간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이제 제대로 된 행복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나에게 결국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니까.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단다. 내 전부를 바쳐 키워낸 네가 나를 짐짝 같은 걸 따위로 취급해도 될까? 오로지 포기하기만 했던 내가 이것마저 포기해야 할까? 넌 내게 단순한 여동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고 삶 자체였단다. 가족, 그리고 가족이었지. 그럼 너에게 이 오빠는 뭐였을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
정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지금은 내가 뭐가 되지? 인생을 방해하는 짐짝일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남이고 타인일까? 너에겐 작은 망설임이었겠지만 그것 하나로 난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부정당했단다.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이 너의 지금을 만들었지만 넌 내게 작은 배려 하나 보여주지 못했단다. 마음이 수만 갈래로 찢겨지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버려졌던 그때 같이 죽어버릴걸 하는 생각. 나 혼자였다면, 너만 없었다면 난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그마저도 아니라면 차라리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어버릴걸 하는 생각. 온갖 나쁜 생각들. 날 상처 입히고 날 무너지게 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견딜 수 없었단다. 아직까지 마음이 괴롭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단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래서 가족으로 남기 위해 너의 짐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타인이 되고 싶지도 않단다. 그래서 이제 내 생애 처음으로 네가 아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네가 이 편지를 받는 오늘, 그래, 너의 결혼식 날,披露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여행 갈 준비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겠지. 어쩌면 이미 내 소식이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너의 얼굴을 보고 이 편지를 너의 신혼집으로 보내자마자 그대로 목을 매달 생각이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겠지. 왜 굳이 오늘이라는 질문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해주고 싶다. 죽어서 잊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타인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단순히 내 기일이라면 네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가장 행복한 날임이 분명한 결혼기념일에 내가 죽는다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겠지. 그렇게라도 네가 날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더불어 행복해야 할 날의 내 죽음이 너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줄 테니 그간 괴롭고 서운했던 내겐 소심하고도 처절한 복수가 되기도 한단다. 이기적인 선택이지만 이 역시 내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내 목까지 행복하길 바란다. 이건 일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어 행복하되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날 기억하고 아주 조금은 괴로워했으면 한다.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짐이 되었고 타인이 되기 싫어 미움받기를 선택한 못난 오빠가 아침 6시. 사랑받길 갈구하는 여자의 고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잠에서 깨서는 간신히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온 메시지도 무제중 전화도 없었다. 그 사실이 다행스러운지 실망스러운지 묻는다면 둘 다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같아선 먼저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이내 참기로 한다. 먼저 내가 연락하는 것을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가 원할 때, 그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일방적으로 연락을 준다. 어제 지우지 못한 화장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욕실로 향했다. 밤새 피부를 괴롭히던 화장을 말끔히 지워냈지만 개운함보다는 맨 얼굴을 드러냈다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거울을 보지 않고 곧바로 화장대로 향했다. 맨 얼굴을 마주하는 게 내키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한숨을 내쉬며 마주한 얼굴. 내 본 모습이자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모습. 혜지라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절망적인 모습에 치를 떨어준 뒤 서둘러 화장을 시작했다. 시계의 긴 바늘이 한 바퀴 반을 돌고 나자 못난 혜지에서 미녀 제시로 완벽한 변신을 할 수 있었다. 제시, 그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제시? 제시라고 부를게. 네 눈동자랑 잘 어울리거든. 평범이하였던 내가 외모만 보는 그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건 화장술 덕분이었다. 이러기 위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직업과 능력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화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그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단 한 번 난 그에게 혜지로서 마주 선 적이 있었다. 그가 분위기 좋은 호텔로 날 데려간 그날, 화장조차 지우지 않고 제시로서 그에게 안긴 뒤 불안감을 가진 채 제시라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다행히 그는 충격을 받거나 날 미워하지 않았다. 뭐, 괜찮아. 하지만 난 혜지보다 제시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 앞에선 언제나 제시로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후로 난 완전하게 제시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날 불러내는 건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였다. 평일과 주말 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난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그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꼬박 기다려야만 했다. 술에 취해 살짝 꼬인 목소리로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해주기만을 바랬다. 그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휴대폰을 옆에 딱 끼고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감에도 희망을 놓지 못한 채 새벽 3시가 넘어갈 때쯤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어 버린다. 지우지 못한 화장을 눈물로 씻어내며 피부 트러블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이젠 더 신경 쓰지 않는다. 혜지가 조금 더 못나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내가 그의 애인이 아닌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었다. 또 그가 날 찾는 이유가 사랑이 아닌 욕정인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놓을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삶에 지친 직장인들이 혹시나 하며 복권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이라도 그가 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옅은 기대감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 1시를 넘어갈 무렵 갑작스런 메시지 소리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졸고 있던 나는 다급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였다. 샤인 모텔 408호.
그뿐이었다. 애정도 무드도 없는 글자지만 비참하리 많지 기쁜 마음이 들었다.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울을 확인하고 제시의 얼굴을 잠시 손본 다음 택시를 타고 그에게 달려간다. 날 마주한 그에게선 역시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품은 따뜻했다. 충족되지 않는 애정을 갈구하며 그에게 안긴 뒤 그는 다정한 키스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그를 따라 들어가 씻는 대신 난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여기서 씻을 수도 그의 품에서 아침을 맞을 수도 없었다. 그의 앞에서 해지가 되면 안 되니까. 제시로 와서 제시로 안기고 제시로 떠난다. 그게 그의 규칙이었다. 무심코 보게 된 그의 휴대폰 화면. 이름 크리스. 한참 동안 울리던 전화는 부재중 표시가 뜬과 동시에 크리스란 여자가 보낸 메시지를 띄워주었다. 미안해. 깜빡 잠들어서 전화 못 받았어. 어디야? 내가 갈까? 아마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여자인 듯했다. 이 여자도 그에게 크리스로서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때 조급한 크리스의 다음 메시지가 들어왔다. 린다랑 있는 거 아니지?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린다. 린다라는 여자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건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사실이었지만 전에 없는 기분이 들었다. 제시, 크리스, 린다. J, K, L. 내가 제시인 건 눈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저 그가 편의를 위해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매겼을 뿐. 샤워를 끝낸 그는 내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다. 난 말없이 불을 꺼주고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씻어내고 외롭고 슬픈 해조로 돌아왔다. 그나마 오늘은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화장을 지우고 잠시나마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있다. 아침 6시면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 딱 3시간 동안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던 질문을 다시금 던졌다. 하지만 너무나 서글프게도 이번 역시 이 질문이 날 변화시키지 못했다. 다시 아침이 오면 사랑받길 갈구하는 제시의, 아니 제이의, 아니 혜지의 고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와서 그 3가지 이름 중 내가 뭘 더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셋 다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크리스나 린다보다, 그리고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아이리스나 마틸다보다 제시가 더 행복했다는 터무니없는 위안을 삼을 뿐이었다.
나에겐 두 다리가 없는 형이 하나 있었다. 형이라 부르기에도 상당히 부끄러운,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커녕 짐밖에 되지 않는 못난 형. 온몸을 방바닥에 문대며 두 팔로 기어가는, 혼자서는 화장실 변기에 앉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항상 형 노릇을 하려는 못난 형이 있었다. 어렸을 때는 형이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았다. 항상 내 옆에서 같이 TV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나가서 뛰어놀 수만 없었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형과 함께 했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비록 다른 형제들처럼 손잡고 함께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형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특수학교에 갈 때마다 혼자서 학교에 가는 내 걱정에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차 조심하고 누가 괴롭히면 형한테 말해. 형이 꼭 지켜줄게. 그런 형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건 중학교를 들어가서부터였다. 물론 형의 덩치는 다리가 없어서 나보다 항상 작았지만 형의 존재가 작게 느껴졌던 건 그때부터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같은 반 친구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가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그 친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빙 둘러싸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 선생님 또한 그 사실을 버젓이 알면서도 항상 주의만 주고 끝냈었다. 그렇게 반 친구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장애를 가진 친구는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전학을 갔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한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적 양심이 있던 그 시절의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형이 생각나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분위기, 장애를 가진 친구를 놀림감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휩쓸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관념이 그런 식의 머릿속에 잡혀버린 나는 장애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점점 창피해지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형이 창피해서. 하지만 형은 내 생각도 모르고 항상 친구들 좀 집으로 초대하라 그랬었다. 진수야, 너는 친구도 없냐? 집에 친구들 좀 데려와. 같이 놀게. 형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둘러댔다. 아, 내가 아직 친한 친구가 없어. 그래? 너 혹시 왕따야? 그런 건 아니야. 누가 너 따돌리면 말해. 형이 꼭 지켜줄게. 형이 그럴 때마다 형이 조금씩 미워졌다. 모든 게 형 때문인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본격적으로 형이 싫어졌다. 순전히 형의 장애 때문에 형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형을 증오하는 마음을 키운 것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부모님 탓이 컸었다. 내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절실했다. 하지만 언제나 부모님은 내게 형의 수발을 들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나의 시간을 빼앗으셨다. 고작 지 몸뚱이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저 병신 때문에 나는 빈번히 내 자신을 억누르고 참아야 했다. 한 번은 그런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형이 내게 말했다. 나가도 좋아.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와. 엄마가 뭐라고 하면 형이
꼭 지켜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왠지 선심을 쓰듯 말하는 형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었다. 그렇게 난 형의 말을 믿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았다. 아버지는 내게 실망을 하셨다며 나를 때리셨고, 어머니는 방바닥에 똥을 싸지른 형을 씻기느라 나는 신경 쓰지도 않으셨다. 지켜줘? 누가 누구를 지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병신 주제. 그날 저녁, 난 아버지에게 맞은 뺨을 눈물로 쓸어내리며 잠들었다. 그러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배 위로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절로 눈이 떠졌다. 눈을 뜨자 내 배 위에 어떤 사람의 등짝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내 배 위에 눌러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난 답답해서 그 사람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사람은 뒤를 돌아봤다. 형이 웃고 있었다. 내 생애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악몽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엔 휴대용 변기가 생겼고 난 그 변기를 닦고 처리하는 일을 도맡았다. 고등학생인 내게 형의 일거수일투족 신경 쓰는 것은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가 어른이 되어도 형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더라도 형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안 봐도 뻔했다. 그래서 난 형을 죽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대하기 시작했다. 형이 알아서 눈치껏 떠나주기를 바랬다. 내가 형을 막대하는 태도에 어머니는 형이 불쌍하지 않냐고 하시지만 그것은 어머니께서 스스로를 옥매는 사슬이었다. 장애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죄책감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 사실 어머니는 불쌍한 여자다. 누구보다 형에게 얽매인 삶을 사셨으니. 망할 놈의 형. 너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나는 오늘 계획을 세웠다. 그 망할 새끼를 패주기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일하러 나가신 오늘 난 형에게 슬며시 다가갔다. 형은 공부를 하는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병신이 공부해서 뭐하게? 나는 형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일반 사람이랑은 말 섞기가 싫냐? 나는 발로 치는 강도를 높였다. 있는 힘껏 형의 얼굴을 발로 찼다. 형의 코가 옆으로 꺾이면서 시뻘건 코피가 쏟아졌다. 피를 쏟으며 아파하는 형의 모습에 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형을 밟았다. 지난 17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를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터뜨렸다. 그러다 얼마나 두드려 팼을까. 형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에는 이미 생기가 보이지 않았다. 죽었나?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씨발.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윗배가 아려오는 불쾌한 고통이 느껴졌다. 불쾌한 기분을 씻어내줄 시원한 바람이 필요했다. 나는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까워지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인가? 몰라. 어쩌라고. 사이렌 소리 너머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누군가가 보였다. 형이었다. 온몸이 터져서 알아볼 순 없지만 형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민수가 자살을 했어. 자살을. 다음날 알았다. 형이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그때 형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 안에 내 죄의 증거인 피를 전부 닦아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것이었다. 형이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하던 말이 떠올랐다. 형이 꼭 지켜줄게. 윗배가 아려웠다. 그 기분 나쁜 고통. 내 신체 일부가 떼어져 나가는 듯한 아련한 고통.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어느 정도 충격에서 깨어나 회복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네줬다. 형과 내가 아기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니, 자세히 말하면 형과 내가 함께 붙어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아기는 두 다리를 서로 공유한 채 상체만 따로 가지고 있었다. 서로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당황한 나를 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뒤에 있는 게 진수 너고 네 윗배에 붙어있는 게 네 형 민수야. 서로가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사진 봐.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지? 엄마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둘 다 살리려면 하나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울먹이면서 말을 하시더니 끝내 어머니는 슬픔의 말을 잊지 못하셨다. 윗배가 아려웠다. 내 신체 일부가 떼어져 나가는 듯한 아련한 고통. 아주 먼 옛날 나는 뒤에서 형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형, 무서워. 형은 조그만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형이 꼭 지켜줄게.